혁명과 개혁은 결코 쉽지 않고 복잡하며 그렇게 필연적으로 어마무시한 폭력, 술수,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성공한 혁명가와 개혁가를 보며 어두운 면은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혹은 적당히 넘어가 주고자 합니다. 표트르 데제처럼 말입니다. 대부분 그를 위대한 개혁가, 정치가로 보지만 사실 그의 삶은 명암이 공존했습니다. 그럼 표트르 데제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짜르 알렉세이의 두 번째 재혼으로 태어난 표트르는 이복형 이반의 보호자를 자처한 이복 누나 소피아가 근위 부대 스트렐치를 동원해 눈앞에서 자신의 외삼촌을 척살하고 여러 신하들을 숙청하는 걸 직접 목격하며 권력의 잔인함을 10살 때부터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이복형 이반의 상태가 영 좋지 못해 공동짜르로 추대되고 실권은 누이 소피아가 쥐는 형태로 일단락됐지만 표트르는 그야말로 의전용 짜르일 뿐 사실상 방치됩니다. 그로 인해 황궁을 벗어나 외국인 거주지의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좀 더 커서는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전쟁놀이 한답시고 이런저런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중2병 아이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표트르를 보며 소피아는 즐겁게 놀라며 더 지원해주며 안심을 하지만 다양한 이들과 바깥 세상을 경험하며 나름 많은 걸 보고 듣고 그가 하는 병정놀이는 서구식 신식군대에 대한 동경에서 시작한 나름의 실험으로 비록 여러 사고와 중2병 짓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그럴듯한 군대의 모습으로 거듭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나름 다양한 경험과 체험으로 보내며 착실히 준비하던 그는 1689년 소피아가 크림왕국 정벌에 실패한 틈을 타 국정을 장악합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세계 정세를 알게 된 그는 바다에 대해 깊은 동경을 가집니다. 당시 아르한겔스크가 유일한 항구였던 러시아 현실은 그런 그를 더더욱 자극해 바다를 얻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하고 1696년 7월 흑해 연안의 아조프 요새를 공격해 함락시켜 흑해 방면의 제해권을 확보한 뒤 뜬금없게도 해외 유학을 갑니다. 1697년 3월 표트르는 250명의 사절단을 이끌고 서유럽으로 향합니다. 서구 문화를 배우기로 마음을 먹고 그 중에서도 조선업에 열중합니다. 네덜란드 잔담에서 신이 목수가 되어 밑바닥부터 일을 배우며 스스로 잔담의 목수라 칭하며 황제라 부르지 말라 수행하는 신하들을 갈구지만 2m가 넘는 키에 눈에 띄게 설치는 그의 행동으로 인해 그의 정체는 순식간에 뽀록이 납니다. 1698년 1월 영국에 가서 왕립 좁해성 대학 등을 견학하며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영국 함대 기동훈련도 참관을 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표트르에게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터지니 바로 이복누이 소피아가 황제가 부재한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기왕지사 돌아온 표트르는 반란을 수습한 뒤 서구화 개혁을 추진합니다. 서구식 달력을 도입하고 귀족들의 긴 수염을 자르고 복식도 서구식 코트와 드레스를 착용하라 명하며 이를 어긋이 벌금을 때리거나 강제로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뭐든지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는 심지어 서유럽에서 가져온 치과 의료기구로 이를 뽑는 실험도 직접 시술해봅니다. 표트르는 자신이 배우고 체득한 조선술을 바탕으로 함대를 건설하고 나아가 서유럽으로 진출하려 하지만 30년 전쟁 이후 발트해를 장악한 북유럽의 강자 스웨덴을 꺾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표트르는 1699년 폴란드, 작센, 덴마크와 연합해 스웨덴을 사방에서 협공하지만 스웨덴 국왕 카를 12세가 병력을 한 곳에 집중해 덴마크의 수도를 함락하고 다시 1700년 러시아를 공격해 지금의 에스토니아의 나르바에서 러시아군을 박살내버리니 표트르는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합니다.
이때 주력이 박살난 러시아를 추격했다면 그야말로 끝장이었겠지만 러시아를 삼류국가로 얕잡아본 카를은 이 정도면 됐으니 폴란드를 치겠다며 진로를 바꿉니다. 당연히 퓨트르는 이대로 물러나지 않았고 특별세를 거두고 전국 교회에 종을 녹여서 대포를 만들며 반격을 준비합니다. 카를 12세는 폴란드에서 승리를 거듭하지만 폴란드의 끈질긴 저항으로 시간을 뺏기고 이 틈에 1703년 네바강 하구 일대를 장악한 퓨트르는 신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니 바로 그 유명한 샹트페테르스부르크입니다. 카를 12세는 바르샤바까지 털고 러시아를 손봐주겠다며 모스크바를 향해 진군을 하는데 공교롭게 이 길은 뒷날 나폴레옹과 코스연마왕 군대가 지나간 그 길이었고 그들처럼 카를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퓨트르는 소모전과 청야전술로 스웨덴군의 진을 빼버리고 스웨덴의 보급부대를 박살내니 보급 문제로 약화된 스웨덴군은 폴타바 전투에서 러시아군에게 괴멸적 타격을 입고 회로가 차단된 카를 12세는 오스만 제국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대북방 전쟁의 결과 니슈타트 조약으로 러시아는 염원하던 발트해를 손에 넣고 샹트페테르스부르크는 새로운 제국의 수도이며 러시아 발틱 함대의 해군 기지가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명의 희생과 퓨트르의 강압과 폭력이 자행됐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그리고 1722년 그는 러시아 원로원에게 로마 황제의 칭호 임페라토르를 받으니 러시아 제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개혁은 점점 박차를 가해 14관등제를 만들어 귀족들의 세습 특권을 없애고 맨 밑바닥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하게 했으며 군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로써 러시아 전통귀족 보야르는 사실상 무너지고 일 안 하고 공부 안 하면 귀족 취급 못 받도록 제도화됩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개혁엔 한계가 있었으니 농노제는 전보다 더욱 강화되어 농노들은 무거운 인두세를 부담하고 가족 단위로 사고파는 매매가 가능한 비인간적 처우가 여전했으며 서구식 의회 정치나 계몽사성관 반대로 황제의 독재권이 더욱 강해집니다. 또한 그의 개혁은 국민적 합의가 아닌 1인 독재자의 독단, 즉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으며 그의 터프한 성격까지 반영되어 많은 이들의 반감을 삽니다. 그 중엔 불행하게도 황태자 알렉세이도 있었으니 아버지 퓨트르와는 정반대의 성격으로 너무 차이가 나는 데다 신모를 수녀원에 유폐시킨 데 대한 반감이 있었고 거기다 대외원정으로 서로 간의 거리감까지 생기며 부자지간은 점점 서먹해집니다. 거기에 더해 퓨트르의 개혁에 대한 반감까지 가지니 정치적인 면에서 충돌까지 일어나 부자지간은 파국으로 치닫고 결국 퓨트르는 반역 혐의로 아들을 체포하고 알렉세이는 옥사합니다. 말년에 황태자의 비극을 겪고 또 다른 황자의 죽음까지 겪은 그는 폭음으로 시름을 달래고 그로 인해 요독증이 악화되어 1725년 사망합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한 건 소수의 친구들이었고 대다수 국민은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하니 달리 말하면 그의 개혁과 치세에 대한 국민들의 솔직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는 분명 대제라 불릴만 했고 지금의 러시아를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했으나 그의 개혁은 명암이 분명합니다. 한 개혁가, 아니 한 인간의 성공을 논할 때 밝은 면만을 취사 선택하며 선망하기보단 빛과 어둠을 모두 꿰뚫어 볼 때 진정으로 한 인간의 성공과 업적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혁가의 뚜렷한 명암을 보여준 퓨트르 대제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